야, 너만 엄마 아들이야? 나도 엄마 큰아들이라고. 내가 엄마 건강을 위해 좋은 요양원도 알아봤는데 내가 왜 반대해? 그러니까요. 앞으로 모셔가셔서 엄마 뒷바라지 다 하시고 병원비도 저한테 이야기하지 마시고 형님 혼자다 하실 거면 모셔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1957년 나는 어머니의 세 번째 자녀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단순한 혈연 관계를 넘어선 복잡한 역사를 갖고 있었다. 어머니는 형과 누나를 낳고 그들의 아버지를 여의었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와 재혼하시며 새로운 가정을 꾸리셨고 그 결실로 내가 태어났다. 어린 시절부터 나는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지만 형과 누나는 나와 다른 아버지를 두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적어도 어린 시절에는 말이다. 우리는 그저 한 지붕 아래에서 자라는 형제자매였을 뿐이다. 어머니는 두 번의 결혼과 세 자녀의 출산을 겪으며 우리에게 늘 따뜻한 사랑을 베푸셨다. 특히 식성이 좋으셨던 어머니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우리를 키우셨고 그 손맛은 내 기억 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 지금도 가끔 그 맛을 떠올리면 어머니의 넓은 품이 그리워진다. 진영아, 많이 먹어. 너는 장남이니까 더 튼튼해야 해. 항상 형에게 더 많은 음식을 권하시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돈다. 어머니는 항상 형만 엄청 챙기셨다. 장남이라서 더 챙겨주셨던 것일까? 지금 돌이켜보면 어머니는 우리 세 자녀를 차별 없이 사랑하셨지만 각자에게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던 것 같다. 나의 인생의 첫 번째 큰 시련은 18살이 되던 해에 찾아왔다.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것이다.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학교에서 돌아오니 집 앞에 구급차가 서 있었고 이웃들이 모여 있었다. 어머니는 오열하며 아버지의 시신을 붙잡고 계셨다. 아버지, 아버지,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아침에 나갈 때만 해도 건강하게 웃으며 인사하셨던 아버지였는데 장례는 간소하게 치러졌다. 형과 누나도 슬퍼했지만 그들에게 아버지는 의붓아버지였기에 그 슬픔의 깊이는 달랐을 것이다. 장례를 마치고 난 후 우리 가족에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 아버지의 유산 문제였다. 아버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꽤 많은 재산을 모으셨는데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유언장을 남기지 못하셨다. 법적으로는 어머니와 내가 상속인이었지만 형이 나서서 모든 것을 관리하겠다고 했다. 진수야, 내가 아직 어리니까 형이 아버지 회사 일도 맡고 재산도 관리할게. 넌 공부나 열심히 해. 처음에는 형의 말이 합리적으로 들렸다. 나는 아직 학생이었고 사업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으니까. 어머니도 형을 믿었다. 하지만 그것이 큰 실수였음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형은 아버지의 회사를 인수했지만 경영 능력이 부족했다. 무리한 확장을 시도하다가 회사는 부채에 시달리게 되었고 결국 파산했다. 더 큰 문제는 형이 아버지의 개인 재산까지 모두 정리해 나이트클럽을 운영해보겠다고 하다가 다 날려먹었다. 형,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아버지가 그렇게 어렵게 모은 재산을 형의 대답은 냉담했다. 사업이란 게 그런 거야. 실패할 수도 있지. 나도 최선을 다했어.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형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것이었다. 고급 외제차를 사고 호화로운 집을 장만하는 등 낭비를 일삼았던 것이다. 아버지의 평생 노력이 형의 방만한 경영과 사치로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다. 어머니는 크게 상심하셨지만 형을 탓하지는 않으셨다. 그래도 내 아들인데, 진수야.
너는 형을 미워하지 마라. 가족은 가족이니까. 하지만 나는 쉽게 용서할 수 없었다. 특히 형이 어머니에게 남은 작은 재산마저 사업 재건을 위해 달라고 했을 때는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니, 더 이상 절대 안 돼요. 이러다가 길가에 내앉아요. 그날 형과 크게 다투었고 그 후로 우리의 관계는 더욱 소원해졌다. 어머니는 그런 우리를 보며 마음 아파하셨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세월이 흘러 나는 30살이 되었고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 가정을 이루었다. 결혼 생활은 순탄했고 우리는 작지만 행복한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그러던 중 내 나이 35살이 되던 해에 어느 날 어머니가 가방을 들고 우리 집을 찾아오셨다. 진수야, 엄마 너랑 같이 좀 살아야겠다.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아내와 상의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어머니를 모시게 되었다. 아내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에 큰 불만을 표현하지는 않았다. 우리 5 식구의 생활이 시작되었다. 나는 딸 하나 막내로 아들 하나를 낳았고 마침 어머니가 아이들을 잘 돌봐주셨다. 형과 누나는 가끔 명절에나 얼굴을 비추는 정도였고 평소에는 어머니와 연락도 거의 하지 않았다. 특히 형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후 사업 실패를 거듭하며 어머니 앞에 나타나기 부끄러워했던 것 같다. 그들에겐 각자의 삶이 있었고 어머니를 찾아뵙는 것은 그저 의무처럼 여겨졌다. 반면 나는 매일 어머니의 얼굴을 보며 그녀의 노후를 함께했다. 엄마, 형이랑 누나한테 전화해 볼까요? 가끔 내가 물으면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다. 아니야. 다들 바쁘지. 내가 옆에 있으니 엄마는 충분해. 어머니의 말씀은 늘 그랬지만 그 눈빛에서 형제들이 그리워하는 마음이 느껴졌다. 나는 형과 누나에게 가끔 연락해서 어머니를 찾아뵈라고 권했지만 그들은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기만 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다. 내 나이 45세가 되던 해에 내 삶에 큰 변화가 찾아왔다.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것이다. 그것도 나보다 10살이나 어린 남자와의 불륜이었다. 처음 의심이 들기 시작한 것은 아내의 행동이 달라졌을 때였다. 늦은 퇴근이 잦아졌고 주말에도 친구들과 만난다며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아졌다. 핸드폰을 확인하려 하면 예민하게 반응했고 갑자기 옷차림과 화장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요즘 많이 바쁘네. 응. 회사에 새 프로젝트가 들어와서. 그녀의 대답은 항상 그랬다. 처음에는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15년을 함께한 아내였으니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자라고 있었다. 결정적인 계기는 우연히 발견한 영수증이었다. 호텔 숙박 영수증이었는데 아내가 출장을 간 날짜와 일치했다. 하지만 이상했다. 그 호텔은 출장지와는 다른 도시에 있었다. 의심이 커진 나는 결국 친구와 함께 아내를 미행하기 시작했다. 아내의 행동들은 정말 충격적이었다. 아내는 분명히 젊은 남자와 함께 호텔에 들어가고 있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남자가 아내의 회사 후배라는 사실이었다. 나보다 10살이나 어린 한창 혈기왕성할 나이의 젊은 남자였다. 하지만 가장 가슴 아픈 배신은 따로 있었다. 어느 날 아내의 핸드폰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커플 반지를 낀 두 손의 사진이 있었다. 나는 설마 하며 금고를 열어봤다. 우리 아이들 돌잔치 때 들어온 금으로 만든 반지였다. 내가 소중히 보관해두었던 아이들의 금반지가 어느새 아내와 그 남자의 커플 반지로 둔갑해 있었던 것이다. 이게 무슨 짓이야?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아이들의 소중한 기억이 담긴 금반지로 불륜의 증표를 만들다니. 그날 밤 나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추궁했다. 어떻게 알았어?
아내는 당황했지만 더 이상 부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난 그 사람과 진짜 사랑에 빠졌어. 우리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15년 동안 함께 쌓아온 추억, 우리의 결혼 생활, 그리고 가족으로서의 일상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다.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야? 아이들은 당신이 키워줘. 난 아이들 못 데려가. 나 그 사람과 새 출발하고 싶어. 그러니 당신도 다른 여자 만나서 새 출발해. 네 뱃속으로 낳은 아이들을 남자 때문에 버리겠다는 거야?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다. 그날 이후 우리 부부는 별거에 들어갔고 결국 이혼을 선택했다. 이혼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아내는 재산 분할에서 무리한 요구를 했고 양육권 문제로도 갈등이 있었다. 다행히 법원은 내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지만 그 과정에서 받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진수야,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충격과 배신감으로 무너지는 나를 어머니는 그렇게 위로해 주셨다. 가족의 해체는 너무나 아픈 일이었지만 어머니의 존재는 내게 큰 위안이 되었다. 우리는 둘이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갔다. 이혼 후에도 아내와 그 남자는 함께 살았다. 가끔 아이들을 만나러 올 때면 그 남자와 함께 오기도 했다. 매번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무뎌져 갔다. 그리고 몇 년 후 예상대로 그들의 관계도 끝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젊은 남자는 더 젊은 여자를 만나 떠났고 아내는 혼자 남겨졌다. 이혼 후 나는 사업에 더 열중했고 다행히 성공을 거두어 아파트와 빌라를 장만할 수 있었다. 물질적으로는 풍족해졌지만 마음 한편에는 항상 공허함이 자리했다. 그런 내게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고 51세에 재혼을 하게 되었다. 새 아내는 어머니를 정성껏 모셨고 우리 가정은 다시 한번 안정을 찾는 듯 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내 나이 56세가 되던 해에 어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 고관절이 손상되어 걷기도 힘들어 하셨고 결국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다. 엄마, 괜찮으세요? 아이고, 늙으면 이런 거지 뭐. 걱정 말고 내일이나 잘해. 항상 자신보다 자식을 먼저 생각하는 어머니였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어머니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그래서 매주 병원을 찾아가 맛있는 음식을 사드리고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진수야, 형이랑 누나는 어떻게 지내니? 어머니는 가끔 형제들에 대해 물으셨다. 나는 정확히 알지 못했다. 우리는 서로 연락도 잘 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대충 잘 지내실 거예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명절에는 오면 좋을 텐데. 어머니의 한숨 섞인 목소리에서 서운함이 느껴졌다. 나는 형과 누나에게 여러 번 연락했지만 그들은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오지 않았다. 엄마, 형님은 지금도 사업한다고 바쁘대요. 아버지 재산 다 날린 것도 모자라서 또 무슨 사업을 하는지. 순간 내 입에서 나온 말에 스스로도 놀랐다. 평소에는 어머니 앞에서 형에 대한 원망을 표현하지 않으려 했는데 갑자기 감정이 북받쳐 올라온 것이다.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다. 진수야, 형을 너무 미워하지 마라.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야. 어머니, 그게 어떻게 실수예요?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을 고작 1년 만에 다 날려버렸잖아요. 게다가 개인적으로 유용한 돈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다. 그래도 내 형이야. 혈육인데.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어머니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형에 대한 분노는 여전히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어느 날 병실에서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문득 한마디를 내뱉었다. 엄마, 아마도 형이랑 누나가 엄마한테 재산이 있다고 하면 매일 올 텐데 아마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 거야. 나쁜 것들. 농담 삼아 한 말이었지만 그 말이 현실이 될 줄은 몰랐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형과 누나가 갑자기 요양원을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반가웠다. 어머니도 행복해 하셨고 형제들이 모이니 분위기도 좋았다. 진수야, 요즘 형이랑 누나가 자주 찾아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어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다. 나도 기뻤다. 어머니가 행복해 하시니 그것으로 충분했다. 형과 누나도 오랜만에 다정하게 대해 주었다. 특히 누나는 어머니의 머리를 빗겨주고 손발을 마사지해주며 정성을 다했다. 하지만 그들의 방문 이유는 곧 드러났다. 어느 날 형이 나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했다. 요양원 근처 카페에서 만난 형과 누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엄마 재산은 어떻게 됐니? 순간 당황했다. 무슨 재산을 말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무슨 재산이요? 어머니는 제가 모시고 있었고 엄마는 이 평생 일 한 번 안 하시고 집에 계셨던 분이 무슨 재산이요? 특별히 갖고 계신 재산은 없는데요. 그리고 옛날에 있던 재산은 형이 다 가져갔었잖아요. 그 덕에 저는 대학도 알바하면서 제가 벌어서 다녔어요. 형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럴 리가 없잖아. 엄마가 우리한테 그러시던데. 뭐라고 그러셨는데요? 누나가 말을 이었다. 엄마가 그러시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진수 사업도 도와주고 집도 사줬다고 하셨어. 나는 깜짝 놀랐다.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누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가진 거는 전부 제가 번 돈으로 마련한 거예요. 어머니가 저에게 돈을 주신 적이 없어요. 형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그래? 근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빨리 재산을 모았어? 아파트에 빌라까지. 내가 아버지 사업 물려받았을 때도 그렇게 빨리 성공하지 못했는데. 그 말에 나는 화가 치밀었다. 형님, 제가 어떻게 일해왔는지 아세요? 밤낮 없이 일하고 절약하고 투자도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형님은 아버지가 평생 일구신 사업을 1년 만에 말아먹고 이제 와서 저한테 이러세요? 그리고 누나도 알다시피 엄마가 일을 했어요? 엄마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러세요? 아시면서 그러게 난 또 무슨 돈이 있었나 했어. 있어도 그러는 거 아니죠. 제가 지금까지 모시고 살았는데 있었어도 나 같으면 못 물어보겠어요. 미안해서라도. 그러고 나는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다. 고관절 문제로 시작된 입원이 다른 합병증으로 이어지면서 어머니는 요양원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나는 여전히 매주 찾아가 맛있는 음식을 사드리고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머니는 식탐이 많으셔서 매주 드시는 것만 해도 20만 원은 들어갔다. 어머니, 이번엔 삼계탕 가져왔어요. 요양원 음식이 싱거워서 이거라도 드세요. 어머니는 항상 내가 가져온 음식을 보면 눈이 반짝였다. 식탐이 많으셨던 어머니는 맛있는 음식을 드시면서 잠시나마 아픔을 잊으셨다. 엄마, 형하고 누나한테 왜 그런 거예요? 있지도 않은 재산 있다고 왜 그러셨어요? 어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다. 네가 전에 그랬잖아. 내가 재산 있으면 자주 올 거라고. 그래서 그래봤지. 진수야, 오늘은 내 누나가 나 먹으라고 보약을 해왔다. 잘하셨어요. 요즘 왜 이렇게 자주 오나 했어요. 하시며 자랑을 하셨다. 20여 년 만에 찾아와서 보약 한 첩 해왔다고 칭찬하시는데 나는 솔직히 아내한테 미안했다. 음식이란 음식은 손수 다해서 갖다가 드리는데 칭찬 한 번 안 하시더니 20여 년 만에 그거 가지고 왔다고 칭찬하시니 내심 서운했지만
이해했다. 아이고, 우리 아들 매번 이렇게 챙겨주고 고맙다. 당연한 일인데요. 뭘. 그나저나 형님이랑 누나는 연락 왔어요? 어머니는 잠시 눈빛이 흐려지다가 말씀하셨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에서 서운함이 느껴졌다. 형과 누나가 찾아오지 않는 것이 마음의 상처가 되셨을 테니까. 며칠 후 나는 엄마한테 찾아가 물어보았다. 그 후 역시나 형과 누나는 매주 왔었던 걸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발길이 뜸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형이 다시 연락을 해왔다. 진수야, 우리 엄마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잖아. 서울에 있는 요양원으로 모시는 게 어떨까?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장례를 치러야 하니까. 순간 의아했다. 지금까지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도 않던 형이 갑자기 왜 이런 제안을 하는 걸까? 그리고 어떻게 어머니의 상태를 알고 있는 걸까? 그제서야 나는 요양원 간호사가 말했던 것이 생각났다. 저기 저번에 형님과 형수님이랑 누님이 오셔서 잠깐 나와서 하는 말을 들었는데요.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서울로 모셔가셔서 돌아가시면 서울에서 장례를 치루어야 손님들을 많이 받아서 부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여기서 하면 동생 때문에 안 된다고 하셨어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부조금 챙기려고 하는 이들이 하는 짓에 나는 치를 떨었다. 형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지금까지 어머니 찾아뵙지도 않으셨잖아요. 야, 그건 내 사정이 있었어. 이제라도 엄마를 위해 뭔가 하려는데 왜 그래? 나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참았다. 형님, 그럼 서울로 모시고 가서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매주 찾아뵙고 음식도 사드리고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요양병원비도 형님이 이제 좀 다 아세요. 그럼 모셔가세요. 형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그건 우리도 각자 삶이 있으니까 최대한 자주 가볼게. 그 순간 나는 형의 진짜 의도를 알아차렸다. 어머니를 서울로 모시는 것은 실제로 어머니를 더 잘 돌보기 위함이 아니라. 그 말에 형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야, 너만 엄마 아들이야? 나도 엄마 큰아들이라고. 내가 엄마 건강을 위해 좋은 요양원도 알아봤는데 내가 왜 반대해? 그러니까요. 앞으로 모셔가셔서 엄마 뒷바라지 다 하시고 병원비도 저한테 이야기하지 마시고 형님 혼자 다 하실 거면 모셔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형님, 어머니가 지금 상태에서 멀리 이동하는 것은 위험해요.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사가 뭘 알아? 서울에 더 좋은 병원 많아. 말이 통하지 않았다. 결국 나는 단호히 거절했다. 어머니를 모시고 서울로 간다는 건 결국 어머니를 홀로 요양원에 두는 것과 다름없었다. 나는 지금처럼 가까이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싶었다. 형은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고 그 후로 한동안 연락이 없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일이 있은 후 형과 누나가 갑자기 요양원을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다. 비로소 어머니의 얼굴에 웃음이 피어났다. 세 자식이 모두 찾아오자 어머니는 그렇게 행복해 하셨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불편했다. 특히 형이 종종 어머니와 단둘이 이야기하려 할 때마다 더욱 그랬다다. 어느 날 요양원 간호사가 내게 귀띔해 주었다. 어머님이 형님과 대화하실 때 서울로 요양원을 옮기자는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어머님이 불편해 보이셔서 말씀드려요. 그제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형과 누나의 갑작스러운 방문은 어머니를 서울로 모셔가시기 위해서였다. 내 마음은 참담했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았다. 그 후로 몇 년이 지나자 누나와 형은 발길이 뜸해졌다. 연세가 있고 가끔 한 번씩 고비를 넘기었지만 어머니는 그렇게 5년을 더 사셨다. 그로부터 5년 후 어느 겨울 새벽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가 위급하다는 소식을 받고 난 병원으로 뛰어갔다.
가끔 이런 적이 몇 번 있었지만 그때마다 다시 괜찮아지시고 했었다. 그날은 아무래도 못 넘기실 것 같았다. 나는 병원에서 어머니 손을 잡고 있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다. 마지막까지 내 손을 꼭 잡아주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나는 형과 누나에게 연락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재산을 위해 어머니를 찾아왔을 뿐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나 홀로 어머니의 장례를 치렀고 그 후에야 납골 땅 위치만 알려주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다. 나는 장례식은 아주 가까운 지인들에게만 연락했다. 몇몇 가까운 친구들과 이웃들만이 찾아와 어머니의 마지막을 배웅해 주었다. 형제들의 부재가 서운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어머니와 나 단둘이 마지막 인사를 나눌 수 있어 오히려 편안한 마음도 들었다.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아들이 잘 살아갈게요. 화장을 마치고 납골 땅에 어머니의 유골함을 모시면서 나는 다짐했다. 비록 가족의 형태는 깨졌지만 어머니가 내게 주신 사랑과 가르침을 잊지 않고 살아가리라고. 그리고 나와 아내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의 유품들을 정리했다. 어머, 이게 뭐야? 당신 어머니 이거 있다는 말 왜 안 했어요? 아, 그거 어머니가 자신 돌아가실 때까지 절대 열지 말라고 하셔서 그런 거야. 옛날에는 수의를 미리 해놓으면 장수한다고 해서 엄마가 해달라고 해서 내가 해드린 거야. 어머, 당신 이거 비싼 거예요. 아이 속상해. 어떻게 이렇게 좋은 수의를 놔두고 사서 입혀드렸으니 내일 다시 가서 당신 수의 이거 태워드려요. 이건 뭐지? 봉투에 종이가 한 장 들어 있었다. 열어보니 생명보험 2장이 들어 있었다. 이제야 이해가 갔다. 형이 그렇게 재산 운운한 이야기 누나가 그런 거를 아마도 이거를 두고 그랬던 거였나 보다. 그런데 이건 이미 20년 전 거에 1년 안에 돌아가시면 각각 1,000만 원씩 나오는 거였다. 그러니 20년도 더 지났으니 무용지물이었다. 그 당시엔 수의를 하면 노인들을 현혹해서 이런 상품들을 주고 했었는데 아마 그때 받은 것 같았다. 그걸 어머니는 자신이 돌아가시면 언제든 나오는 걸로 착각하시고 그래서 나에게도 돌아가실 때까지 열어보지 말고 형 주라고 했던 것 같다. 나랑 살면서도 끝까지 장난만 챙기시는 어머니를 생각하니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했다. 어머니가 떠나고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형에게서 전화가 왔다. 진수야, 엄마 재산은 어떻게 됐어? 아직도 재산 이야기였다.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형님, 어머니 명의의 재산은 없었어요. 제가 장례 비용도 다 치렀고요. 더 이상 이런 이야기하지 말아주세요. 그러자 형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야, 내가 다 가져갔지? 우리도 엄마 자식이야. 우리 목도 있어.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참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상황에서 재산 싸움을 하고 싶지 않았다. 형님, 저는 20년 넘게 어머니를 모셨어요. 어머니가 뭘 해서 재산을 모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놀고 계신 어머니가 어디서 돈이 나서 재산을 모았겠어요? 형님은 어디 계셨어요? 제가 아내의 배신도 겪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어머니가 저를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재산 타령이라니요. 전화기 너머로 형의 숨소리가 거칠게 들렸다. 그래, 내가 효자였다. 하지만 너도 내 이득을 위해서 그랬던 거 아니야? 엄마가 그러셨어. 나중에 자기 죽고 나면 너한테 물어보라고.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난 그 생명보험 용지를 사진을 찍어서 형과 누나한테 보내주었다. 그 후 형에게서 또다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다. 며칠 후에는 누나까지 합세하여 연락이 왔다. 진수야,
오빠의 말이 좀 과했을 수 있어. 하지만 엄마가 자신 돌아가시면 너희들 줄 재산이 있다고 해서 우린 진짜 그런 줄 알았지. 누가 그 생명보험인 줄 알았겠어? 하지만 우리도 엄마 자식이잖아. 적어도 엄마가 남긴 유품이라도 나눠 가져야 하지 않을까? 나는 한숨을 쉬었다. 유품. 어떤 유품이요? 혹시 엄마 폐물 같은 거 있잖아. 폐물은 딸이 하는 거라잖니. 누나 엄마한테 금반지라도 하나 사들려 봤어요. 제가 엄마 금반지 하나 사드린 게 다예요. 왜 이것도 가져가고 싶어요? 누나, 어머니는 특별한 유품을 남기지 않으셨어요. 요양원에서 쓰시던 옷가지와 몇 장의 사진이 전부예요. 그것마저 필요하시면 가져가세요. 누나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었다. 그래도 엄마가 살아계실 때 자주 가지 못한 게 마음에 걸려. 적어도 마지막 가는 길에 함께하지 못한 것도 서운한데. 그 말에 나는 냉소적으로 웃을 수밖에 없었다. 누나, 제가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연락드렸잖아요. 그런데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때는 어디 계셨어요? 더 이상의 대화는 의미가 없었다. 그 후로 형과 누나는 가져갈 게 없다는 걸 알았는지 연락을 끊었다. 나는 그것에 서운함을 느끼기보다는 우리 가족의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사실 내 마음 한편에서는 그들을 이해했다. 어머니의 재혼으로 형성된 복잡한 가족 관계, 그리고 각자의 상처와 아픔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어머니를 향한 진정한 마음을 가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어머니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은 어떤 재산보다 값진 것이었다. 지금 나는 68세, 아내와 함께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 가끔 어머니의 납골당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고 오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어머니는 내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다. 가족은 단순히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사랑과 책임으로 이어진 관계임을. 엄마, 저 잘 지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납골당에 들른 날, 나는 항상 이렇게 말한다. 비록 형제 간의 관계는 끊어졌지만 나는 어머니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남은 생을 살아갈 것이다. 가족의 의미는 재산이나 이익이 아닌 서로에 대한 진심 어린 마음에 있다는 것을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가르쳐 주셨으니까. 요즘 나는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나와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이 많다. 자식들에게 버림받거나 홀로 남겨진 분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내 상처도 조금씩 치유되는 느낌이다. 진수 씨는 효자였네요. 어머니를 그렇게 잘 모시다니. 복지관의 할머니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쑥스럽게 웃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하지만 내심 뿌듯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여전히 가슴이 아프지만 그 아픔 속에서도 나는 최선을 다했다는 자부심이 있다. 그것이 나를 지탱해주는 힘이 된다. 지난주에는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형이 또다시 사업에 실패해서 큰 빚을 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공통 지인을 통해 전해들은 소식이었다. 50년이 흘렀지만 형은 여전히 아버지의 재산을 날렸던 그때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었다. 순간 아버지가 떠올랐다. 만약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어떤 마음이셨을까? 여보,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요? 저녁을 준비하던 아내가 물었다. 아, 형님, 소식을 들었어요. 또 사업에 실패했대요. 아내는 잠시 말을 잊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와주실 생각이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런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가끔은 형님도 불쌍해요.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았지만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50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으니. 아내는 내 손을 꼭 잡아주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해왔어요. 어머니도 하늘에서 당신을 자랑스러워하실 거예요.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래, 나는 내 삶에 최선을 다했다. 18살에 아버지를 잃고 형에게 재산을 빼앗기고
첫 결혼에서 배신당하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여보, 내일은 어머니 납골당에 들렀다 올게요. 아내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녀도 내 어머니를 진심으로 존경했다. 비록 오래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어머니의 따뜻함과 강인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인생은 참 묘하다. 내가 가장 신뢰했던 형제들은 멀어졌고 어머니와 재혼한 아내는 오히려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결국 가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각자의 경험과 선택에 달려 있는 것 같다. 나는 오늘도 어머니가 주신 가르침을 되새기며 하루를 마무리한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 없이 주는 것이라고. 내가 어머니에게 받은 사랑처럼 나도 다른 이들에게 그런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리라. 그것이 어머니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기리는 방법일 테니까. 오늘은 어머니의 제삿날이다. 아침 일찍 일어나 정성껏 제사상을 차렸다. 형제들은 오지 않았지만 아내와 함께 조용히 어머니를 추모했다. 제사를 마친 후 나는 오래된 서랍에서 노트 하나를 꺼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요양원 간호사가 내게 전해준 것이다. 어머니의 마지막 글이라고 했다.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펼쳤다. 사랑하는 막내 아들 진수에게 엄마가 이 세상을 떠날 때쯤이면 내가 이 글을 읽고 있겠구나. 엄마는 내가 이렇게 끝까지 곁을 지켜줘서 고맙다. 내 형과 누나는 각자의 삶이 있으니 이해해 주렴. 모두 엄마의 자식들이고 엄마는 세 자식 모두를 똑같이 사랑한단다. 진수야, 내가 평생 엄마를 모시느라 힘들었지? 미안하구나. 하지만 엄마는 내와 같이 살 수 있어서 평생을 고생도 안 하고 잘 살고 행복했어. 너의 성장과 결혼, 이혼과 재혼까지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웠단다. 혹시 형제들과 재산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면 모두 용서하렴. 엄마는 특별한 재산이 없지만 엄마 수에 안에 있는 생명보험 2천만 원은 형한테 주었으면 좋겠구나. 너는 그래도 잘 살고 있잖니? 미안하다. 네가 이해해줬으면 좋겠구나. 장남인 형이 항상 저러고 사니 내가 마음이 편하지를 않구나. 마지막으로 내 아내에게도 고맙다고 전해주렴. 엄마를 진심으로 대해준 며느리에게 고마움을 전하지 못해 아쉽구나. 이제 편히 눈을 감는다. 너무 슬퍼하지 말고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아라. 엄마는 항상 너를 지켜볼 거야. 사랑하는 엄마가.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제야 어머니의 마음을 온전히 알게 된 것 같았다. 어머니는 끝까지 세 자녀 모두를 사랑하셨던 것이다.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어쩌면 형과 누나에게 이 편지를 보여주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나는 편지를 사진을 찍어 형과 누나에게 보내주었다. 오늘 밤 나는 어머니의 편지를 가슴에 품고 잠들 것이다. 그리고 내일은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것이다. 어머니의 사랑과 용서를 기억하며 나도 그렇게 살아가리라. 인생은 길고도 짧다. 68년을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잃기도 했지만 그만큼 많은 것을 배우기도 했다. 가족의 의미, 사랑의 가치, 그리고 용서의 힘을.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은 바로 이런 깨달음이 아니었을까. 엄마,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오늘 밤 나는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그렇게 속삭였다. 어딘가에서 어머니도 나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계실 것이라 믿으며.